한국산은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경사가 같고, 토양이 같고, 비가 같이 오면 똑같이 무너져야 하죠. 그게 물리 법칙이에요. 저는 지난 15년간 이 법칙을 믿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산은 달랐습니다. 저는 마르타 콘티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재해 리스크 엔지니어로 15년째 산사태와 집안 붕괴를 예측하는 일을 해왔어요. 유럽 전역의 산악지대를 다녔습니다. 위험한 산을 평가하고 붕괴 가능성을 계산하고 대피 구역을 설정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산사태가 매년 발생합니다. 수백 건이 넘어요. 마을이 사라지고 도로가 끊기고 복구에 수십억 유로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경사, 토심, 강수량 이 세 가지만 알면 붕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산림청에서 산림 위험도 평가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던 중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인접한 산들은 전부 붕괴 기록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사, 같은 토심, 같은 강수량이었어요. 근데 이 산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3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울 산림청 본부 6층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위성 지도를 띄웠어요. 강원도 산악지대였습니다. 빨간 점들이 산사태 발생 지점이었어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10여 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하나 아무 표시도 없는 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 산은 통제됐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 6명이 저를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경사도 35도, 토심 평균 40cm, 연평균 강수량 1500mm, 안반 노출률 60%, 식생 밀도 중간 수준. 전형적인 고위험 지형이었어요. 이탈리아라면 이미 출입이 통제됐을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유럽의 유사 사례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발텔리나 계곡. 경사 38도, 토심 45cm. 1988년 산사태로 48명 사망. 이후 영구 출입 통제. 프랑스 알프스 라 클리자 지역. 경사 33도, 토심 35cm. 2010년 산사태로 마을 전체 소개. 스위스 발레주 헤르메스 지역. 경사 40도, 토심 50cm.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후 주민 이주 완료. 조건이 이 산보다 나은 곳들이었어요. 근데 전부 통제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지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붕괴 이력이 없었어요. 저는 인접한 산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동쪽 2km 지점 2018년 여름 집중호우 때 붕괴. 서쪽 3km 지점 2020년 태풍 때 토사 유출. 조건이 거의 같았어요. 경사, 토심, 강수량 전부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산들은 10년에 한두 번씩 무너졌습니다. 이 산만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담당자들을 봤습니다. 데이터 오류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 측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요? 저는 기다렸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관리요? 유럽에서 산 관리는 출입 통제를 의미합니다. 위험 경고판 세우고 철조망 치고 사람을 막는 거죠. 산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입니까? 팀장이 답했어요. 산림 관리 대상입니다. 정기 점검, 배수로 관리, 식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관리 대상이라는 건 위험시설처럼 다룬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나 댐처럼 점검하고 보수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이었어요. 유럽은 위험한 산을 피합니다.
근데 한국은 관리한다고 했어요.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산은 무너져야 정상이었어요. 같은 조건의 산들은 전부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개입의 결과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설명되지 않는 안정성은 처음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졌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오전 9시였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발 600m 지점이었어요. 도보로 40분 올라가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앞장섰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따라갔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15분쯤 올라갔을 때 숨이 찼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유럽 산림은 소리가 많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근데 여기는 고요했습니다. 바람만 낮게 불었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20분 더 올라가자 경사가 더 급해졌습니다. 담당자가 손을 내밀어 저를 끌어줬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목표 지점이었어요. 경사 35도 구간. 위성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땅이 얕았습니다. 저는 접이식 삽을 꺼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안반이었어요. 저는 자를 꺼내 깊이를 쟀습니다. 40cm. 위성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나무가 자라기엔 부족한 깊이였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럼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변을 봤어요. 화렵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나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이상했어요. 나무들이 불규칙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성기고 어떤 곳은 조금 빽빽했어요. 근데 완전히 무질서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줄자를 꺼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3.5m에서 4m 사이였어요. 자연림이라면 이렇지 않습니다. 빽빽한 곳은 1m도 안 되고 성긴 곳은 10m가 넘어요. 경쟁에서 이긴 나무는 크게 자라고 진 나무는 말라 죽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나무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경쟁하지 않을 만큼의 간격이었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숲은 인공 조림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70년대 국토 녹화 때 심었습니다. 70년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이 민둥산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다고요. 그가 덧붙였어요. 밀식하지 않았습니다. 간격을 두고 심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땅이 약해지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하면 뿌리가 서로 경쟁합니다. 토양 수분을 과하게 빨아들여요. 땅이 마르고 구조가 약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숲은 많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빽빽하면 땅이 먼저 약해집니다. 저는 유럽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인공 조림을 할 때 빨리 녹화하려고 나무를 빽빽이 심었다가 10년 뒤에 집단 고사하는 경우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소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루당 약 4제곱미터 정도의 공간. 이건 방제를 고려한 배치였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미관이나 성장 속도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땅의 안정성을 먼저 계산한 거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이에요. 담당자가 조용히 답했어요. 자연을 그대로 두면 무너집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자연림 붕괴를 여러 번 목격했어요. 나무가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밀하면 위험했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를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회색 먹구름이었어요. 담당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기상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강우 예보가 상향됐어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5mm에서 45mm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3배였어요. 시간당 45mm는 집중호우 수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내려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지금 내려가면 정오쯤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 산이 왜 안 무너지는지 그 답을 찾으러 온 거였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무너져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버텼어요. 비가 올 때 어떻게 버티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한 위치에서 관찰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유럽 같았으면 강제로 하산시켰을 겁니다. 안전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담당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을 존중한 겁니다. 한국은 현장 판단을 믿었습니다. 본부에서 일괄 지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전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큰 바위 뒤쪽이었어요. 경사 상부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계곡도 시야에 들어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어요. 이슬비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비를 꺼내 입었어요. 담당자도 우비를 입었습니다. 근데 5분쯤 지나자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나자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비에 빗방울이 세게 부딪혔어요. 땅을 때리는 소리도 거셌습니다. 저는 경사면을 주시했습니다. 토양 표면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빗물이 스며들지 못했어요. 표면 유출이 시작된 겁니다. 물이 경사를 따라 흘러내렸어요. 얇은 막처럼 흐르다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됐어요. 이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젖지 않게 우비 안에 넣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오래 와서가 아닙니다. 처음 30분, 그때 땅이 무너집니다.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 무게가 늘어나요. 건조 상태보다 20에서 30% 무거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게가 아니에요. 수압입니다. 토양 입자 사이에 물이 차면 압력이 생깁니다. 이 압력이 입자를 밀어내요. 토양 구조가 느슨해지죠. 그러다 배수가 안 되면 수압이 계속 쌓입니다. 그 순간 전달력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전달력은 흙이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이에요. 수압이 쌓이면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무너집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비가 시작된 지 20분째였습니다. 임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계곡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뭔가 쓸려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봤어요. 토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부 계곡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우리는 바위 뒤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계곡이 보이는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어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계곡 상부에서 갈색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흙과 물이 섞인 탕류였습니다. 돌멩이도 섞여 있었어요. 주먹만 한 것부터 사람 머리만 한 것까지. 속도가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10여 미터를 쓸고 내려왔어요. 나무 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떠내려갔어요. 이탈리아였다면 마을까지 도달했을 겁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노트에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토사가 계곡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사가 어느 지점에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느려졌어요. 저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안정시켰어요.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어요. 근데 흙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갈색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토사가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물리 법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땅이 버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산사태를 연구했어요. 유럽 각지의 붕괴 현장을 다녔어요. 토사는 한번 움직이면 멈추지 않습니다. 경사를 따라 끝까지 흘러내려요.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중력 가속도 때문이에요. 마찰력보다 중력이 크면 계속 가속돼요. 근데 멈췄어요. 정확히는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갈색 탕류가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느려졌어요. 물은 계속 흘렀지만 흙은 더 이상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쌍안경으로 토사가 멈춘 지점을 자세히 봤어요. 소나무 뿌리가 보였습니다. 비에 토양이 씻겨 내려가며 뿌리가 노출된 겁니다. 근데 뿌리가 이상했어요. 보통 나무 뿌리는 수직으로 박혀 있습니다. 땅속 깊이 내려가죠. 근데 이 소나무 뿌리는 달랐습니다. 수직이 아니었어요. 땅 표면을 따라 옆으로 확장돼 있었어요. 마치 그물처럼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루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었어요. 저는 줌을 더 당겼습니다. 뿌리와 뿌리가 만나는 지점이 보였어요. 어떤 곳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곳은 완전히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붕괴가 아니에요, 저항입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뿌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토사를 잡아주고 있어요. 산사태는 무게가 아니라 전달력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흙이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전달력이에요. 이 힘은 토양 무게와 경사각에 비례합니다. 경사가 급할수록 토양이 무거울수록 전달력이 커져요. 이걸 잡아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토양 입자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뿌리예요. 근데 비가 오면 마찰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물이 입자 사이를 채우면서 미끄러워지거든요. 그럼 뿌리만 남아요. 뿌리가 버텨야 합니다. 보통 나무 뿌리는 수직으로 박혀 있어요. 주군이 깊이 내려가서 안반까지 도달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끝납니다. 토심이 얕으면 더 그래요. 그럼 옆으로 미끄러지는 힘을 잡기 어렵습니다. 수직 뿌리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엔 강해요. 근데 옆으로 밀리는 힘엔 약합니다. 지렛대 원리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소나무들은 달랐어요.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안반이 얕아서 깊이 내려갈 수 없었던 거예요. 40cm에서 안반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옆으로 확장했습니다. 땅 표면을 따라 넓게 퍼진 거죠. 수평 뿌리는 옆으로 밀리는 힘에 강합니다. 직접 저항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루가 연결됐습니다. 한 그루의 뿌리가 옆 나무 뿌리와 만났어요. 그물처럼 얽혔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였어요. 한 그루가 버티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가 함께 버티는 구조였습니다. 뿌리 한 그루가 견딜 수 있는 전달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 그루가 연결되면 달라집니다. 뿌리가 겹치면 붕괴 임계점이 늦춰집니다. 힘이 분산되거든요. 한 지점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여러 그루가 나눠서 받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구조물이에요. 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거의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토사가 멈춘 지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뿌리를 직접 만져봤습니다. 딱딱했어요. 나무 줄기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안반 틈새로 파고들어 있었어요. 손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뿌리를 따라가 봤어요. 한 그루에서 시작된 뿌리가 3미터쯤 뻗어나가다가 옆 나무 뿌리와 만났습니다. 얽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융합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 나무들은 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뿌리를 관찰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였어요. 토양이 씻겨 내려가며 소나무 뿌리 구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마치 해부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접사 렌즈를 끼웠어요. 뿌리를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는 수평으로 뻗어 있었어요. 땅 표면에서 30cm 깊이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안반 때문이었습니다. 안반 표면을 따라 옆으로 확장됐어요. 한 그루당 반경 3m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줄자로 쟀어요. 가장 긴 뿌리는 3.5m였고 짧은 것도 2.5m는 됐습니다. 평균 3m 정도였어요. 그리고 겹쳤습니다. 나무 간격이 평균 3.5m였으니까 뿌리가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그루의 뿌리 끝이 옆 나무 뿌리 시작점과 겹쳤습니다. 옆 나무 뿌리와 만나는 지점이 여러 곳이었어요. 저는 한 지점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 뿌리가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약 10cm 간격이었습니다.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측근이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주근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온 작은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었어요. 마치 손가락을 깍지 낀 것처럼요. 다른 지점을 봤습니다. 여기는 더 심했어요. 두 뿌리가 완전히 융합돼 있었습니다.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건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치를 점으로 찍고 뿌리를 선으로 연결했어요. 하나, 둘, 셋, 10그루를 그렸습니다. 놀라운 그림이 나왔어요. 모든 나무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직접 연결되거나 다른 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됐어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뿌리 한 그루가 견딜 수 있는 전달력을 먼저 추정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직경 평균 5cm, 인장 강도 약 20메가파스칼. 단면적을 곱하면 약 2000뉴턴. 2kN 정도 됩니다. 한 그루가 2kN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세 그루가 연결되면요? 단순히 6kN이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에서 힘이 분산되거든요. 한 그루에 4kN이 걸리면 옆 나무로 1kN씩 분산돼요. 그럼 총 10kN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10그루가 연결되면요? 40kN 이상이에요. 저는 경사면 토사 무게를 계산해 봤습니다. 토심 40cm, 면적 100제곱미터, 토양 밀도 1600kg per 세제곱미터. 총 무게 약 64,000kg. 경사 35도에서 전달력은 약 36kN. 버틸 수 있는 범위였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수백 장 찍었어요. 뿌리 구조, 연결 지점, 안반 틈새, 토양 단면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나무들은 개별적으로 심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간격, 배치, 수종 선택 전부 계산된 거였습니다. 소나무를 선택한 이유도 명확했어요. 소나무는 천근성 수종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퍼져요. 얕은 토심에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간격을 3m로 둔 이유도 이해됐어요. 뿌리가 겹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쟁하고 너무 멀면 연결이 안 돼요. 3m가 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로는 산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숲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이 돼야 한다는 걸요. 저는 담당자를 봤습니다. 누가 이걸 설계했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설계라기보다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그가 설명했어요. 당시엔 나무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산이 민둥산이었거든요. 빨리 녹화해야 했어요. 근데 산사태가 더 무서웠습니다. 나무를 심다가 산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고 마을이 사라지고 심은 나무도 다 쓸려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방제를 우선했습니다. 빨리 심는 것보다 안전하게 심는 것, 많이 심는 것보다 제대로 심는 것, 당장 보기 좋게 만드는 것보다 50년 뒤를 준비하는 것. 그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50년 전 누군가는 몰랐을 겁니다. 이 숲이 사람을 살릴 줄은요. 근데 믿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심으면 버틸 거라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림청 아카이브에 연락했어요. 70년대 국토녹화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허가가 났어요. 아카이브는 산림청 본부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따라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철제 서가가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담당자가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1970년대 조림 지침서 섹션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 1973년 국토녹화 기본계획. 두꺼운 문서였어요. 100여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목차를 봤어요. 조림 방법, 수종 선택, 배치 계획, 관리 지침 체계적이었습니다. 조림 지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가지 원칙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첫째, 밀식 금지. 나무 간격 최소 3m 유지. 토양 경쟁 방지 및 뿌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함. 둘째, 사면 안정 우선. 녹화 속도보다 집안 안정성 확보가 우선. 경사 30도 이상 지역은 등고선 방향식재. 셋째, 자연갱신 존중. 인공식재는 최소화하고 자연발화 유도. 지속 가능한 숲 조성.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밀식 금지는 이해됐습니다. 나무를 빽빽이 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토양 경쟁이 심해지면 땅이 약해지니까요. 사면 안정 우선도 명확했습니다. 녹화가 목표지만 산사태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빨리 초록색으로 만드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자연갱신 존중이 흥미로웠어요. 자연갱신은 나무가 스스로 씨앗을 떨어뜨려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심지 않아도 숲이 유지되는 거죠. 이건 장기 전략이었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본 거였습니다. 처음 심은 나무가 죽어도 숲은 계속되게 만드는 설계였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종 선택 기준이 나왔어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주요 수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소나무 천근성 수종으로 얕은 토심에 적합. 뿌리 네트워크 형성 우수. 사면 안정 효과 탁월. 리기다 소나무 척박지 적응력 우수. 빠른 성장으로 초기 녹화 효과. 아카시아 나무 질소 고정 능력으로 토양 개선. 선구 수종으로 적합.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히 잘 자라는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 수종의 역할이 명확했어요. 다음 파일을 꺼냈어요. 그 시대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여러 지역의 조림 결과가 정리돼 있었어요. 강원도 모 지역 보고서를 봤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밀식하면 빨리 녹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였어요. 나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토양을 말려버리고 결국 다 죽는 겁니다. 저는 비용 관련 문서도 찾았어요. 1980년 조림 사업 비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밀식 방식 초기 비용 헥타르당 200만 원. 10년 유지 비용 헥타르당 500만 원, 보식 및 재조림 포함. 총 700만 원. 적정 간격 방식 초기 비용 헥타르당 300만 원. 10년 유지 비용 헥타르당 50만 원. 총 350만 원.
절반이었어요. 밀식하면 초기엔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비용이 폭증합니다.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하거든요. 10년마다 반복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적정 간격으로 심으면 다릅니다. 초기 비용은 조금 높지만 유지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나무가 안 죽으니까요. 한번 제대로 심으면 50년 동안 버팁니다. 숲은 복구보다 유지가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작성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산림기술자 박종수, 김영희, 이상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숲 전체를 설계해야 한다는 걸요. 당장이 아니라 5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심으면 버틸 거라고요. 지금 고생해도 다음 세대가 편할 거라고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50년 전 가난한 나라에서 누군가는 100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요. 그 선택이 지금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른 현장에 갔습니다. 경상북도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 현장이었어요. 산림청에서 초대했습니다. 현재 산림관리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렸어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체인톱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소나무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계속 베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베어지는 나무들이 멀쩡해 보였습니다. 푸른 잎이 달려 있었어요.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건강한 나무까지 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이 몇 개 찍혀 있었어요. 감염 확인 지점이었습니다. 노란 원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반경 100m였습니다. 이 안쪽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전부요? 저는 놀랐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나무도요? 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선충은 천천히 죽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퍼집니다. 매개충이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다니거든요. 솔수염 하늘소라는 벌레예요. 이 벌레가 감염된 나무에서 나와 옆 나무로 날아갑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평균 50m, 최대 100m입니다. 그래서 반경 100m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감염된 나무만 베면 이미 늦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옆 나무로 이미 퍼진 뒤에요. 증상이 나타나려면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멀쩡해 보여도 이미 감염됐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주변을 봤어요. 벌목된 나무가 수십 그루였습니다. 전부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멀쩡한 나무를 왜 베느냐, 자연을 파괴한다,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요. 매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물었습니다. 방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제선충 감염 확산 속도. 연간 10km였어요. 방제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럼요? 소나무 숲이 사라집니다. 그가 답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소나무가 사라지면 뿌리 네트워크가 무너져요. 50년 동안 쌓아온 방제 구조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산사태가 늘어납니다. 한국은 선택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베는 쪽을요. 지금 비난받더라도 10년 뒤를 지키는 쪽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 베면 욕 안 먹습니다. 대신 무너집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위를 봤어요.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책임자가 답했어요. 감염된 나무는 체온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제선충이 활동하면서 열이 나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로 찾아낼 수 있어요. 드론이 산림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태블릿으로 전송됐어요. 책임자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였어요. 대부분 파란색이었는데 몇 군데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그가 가리켰어요. 감염 의심 구간이에요. AI가 분석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빨간 점이 많은 곳부터 제거해요. 이건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론으로 탐지하고 AI로 분석하고 현장 인력이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체계였어요.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숲을 지키는 거였어요. 책임자가 말했어요. 올해만 3만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내년엔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가 웃었어요. 근데 해야 합니다. 왜요? 그가 산을 가리켰어요. 저 나무들이 50년 동안 사람을 지켰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에 숲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욕먹으면서도요. 이게 관리였습니다. 한 번 심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선택하고 개입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비용 들고 욕먹어도 해야 해요. 그래야 버팁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사흘밤을 새웠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배치하고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 산림 위험도 평가 최종 보고서 180페이지였어요. 위성 데이터 현장 조사 결과, 뿌리 구조 분석, 역사적 배경, 현재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소나무 숲은 자연유산이 아닙니다. 국가 방제 구조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빠르게 심는 대신 제대로 심었습니다. 많이 심는 대신 간격을 뒀어요. 당장 보기 좋게 만드는 대신 50년 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개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보고서에는 쓸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제 생각을 솔직히 적었습니다. 처음 이 산을 봤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조건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물리 법칙이 그랬어요. 근데 틀린 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유럽은 위험을 통제합니다. 위험한 산은 사람을 막아요.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철조망을 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죠. 근데 한국은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산 자체를 바꾼 거예요. 무너질 산을 무너지지 않는 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요.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방식도 효과적이에요. 위험 지역을 피하면 사고가 안 나니까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할 곳이 많지 않아요. 한국 방식은 다릅니다. 위험을 없애는 거예요. 50년 걸리지만요. 근데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같은 비가 와도 버텼어요. 왜일까요? 50년 전에 누군가 제대로 심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욕먹으며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숲은 언제나 가장 저렴한 해법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복구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산사태가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평균 50억 원이 듭니다. 도로 복구, 주택 보상, 토사 제거까지 포함하면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숲을 유지하는 비용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헥타르당 연간 30만 원이었어요. 점검, 감벌, 병해충 방제 비용입니다. 1000헥타르를 관리해도 연간 3억 원. 50년이면 150억 원이에요. 산사태 3번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숲이 있으면 산사태가 안 나요.
50년 동안 수십 번을 막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무너진 걸 고치는 것보다 100배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50년 전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15층에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북한산이 어둠 속의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 산에도 소나무가 있을 겁니다. 50년 된 나무들이요. 한국은 그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빠른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었어요. 욕먹으면서도요.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제대로 하는 나라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엔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사람을 지켜온 나무들이에요. 앞으로 50년도 지킬 나무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 산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누군가 계속 지킬 테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림청 팀장이 읽었어요. 며칠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훌륭한 보고서라고 했어요. 정확한 평가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오시면 좋겠다고요. 1년 뒤 저는 다시 그 산에 갔습니다. 봄이었어요. 소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가 왔던 그 자리로 갔어요. 토사가 멈췄던 곳이었습니다. 뿌리가 여전히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로 작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0cm 정도였어요. 자연갱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그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사람이 심지 않았는데도요. 50년 전 선택이 100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밀라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국 산이 자꾸 생각났어요. 무너지지 않은 그 산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를 막고 어떤 나라는 위기를 관리합니다. 한국은 후자였어요. 50년 동안 조용히 꾸준히 제대로 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에 소나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